9장 공자처럼 친절을 베푸는 법. How to be kind like Confucius. 친절은 어떻게 전염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한다. 오후 5시 34분. 로어 맨하튼의 어딘가. 뉴욕시 지하철의 F 노선을 타고 그 어디로도 향하지 않는 중. 아주 오랫동안 F 노선을 타고 대부분의 통근자들보다 더 오래, 정신의학 전문가가 조언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이 노선을 타고 퀸스 자메이카와 블루클린 코니 아일랜드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곳을 향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 F 노선은 나의 집이었다. 미친 게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린다. 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친절을 찾고 있다. 뉴욕시 지하철이 친절 찾기에 어울리지 않는 장소라는 것을 인정한다. 많은 이들이 뉴욕시 지하철을 냉혹한 지하 세계로 여긴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다. 만약 뉴욕시 지하철에서 친절을 찾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든 친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로의 눈과 쇼펜하우어의 길을 장착하고 아주 작은 기미의 선행도 놓치지 않고 주변을 살핀다. 젊은 사람 3명이 열차에 탑승한다. 회사 동료임에 틀림없다.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한 토막 엿듣는다. 그 여잔 그만둬야 해. 아냐, 그 여자 잘려야 해. 친절은 없다. 뉴욕 양키스 야구 모자를 쓴 히스패닉 남성이 실수로 다른 승객과 부딪히는 모습을 목격한다. 남자는 말한다. 죄송합니다. 스캔. 자그마한 하얀색 개를 품은 꼭 아는 여자가 휘청하다 승객 3명을 떠밀다. 여자가 말한다. 죄송해요. 확실히 두 사람 다 예의가 바르다. 하지만 친절한가? 예의는 사회의 윤활유이고 친절은 사회의 초강력 접착제다. 예의 있는 문화가 꼭 친절한 문화인 것은 아니다. 내 옆에 앉은 젊은 남자는 후드티와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푹 쓰러져 잠들어 있다. 또는 내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학교 기금 모금을 위해 초콜릿 바를 판매하는 10대 한 명이 다가오자 옆에 앉은 남자는 기운을 차리고 주머니에서 1달러 지폐 한 장을 찾아 아이에게 건넨다. 그러더니 1초도 지체하지 않고 듣고 있던 음악과 늘어진 자세로 돌아간다. 자신의 추측을 늘 의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낸다. F 노선에서 나의 벗은 논어라는 제목의 여러 내용이 뒤섞인 이상한 책이다. 우리가 공자를 아는 것은 이 책 덕분이다. 공자는 이 책을 직접 쓰지 않았다.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의 지혜 중 핵심만을 모아 그리고 아마도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일화에 향신료를 쳤듯 자신들의 견해를 살짝 곁들여 이 책을 썼다. 논어는 지하철에서 읽기 딱 좋은 책이다. 짧은 대화와 간결한 격언으로 이루어져서 격과 역 사이에서 조금씩 소화하기 쉽다. 이 책의 불규칙한 리듬은 F 노선의 리듬과 비슷하다. 공자는 효의 미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다가 갑자기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언한다. 이 책에 통일된 하나의 주제나 설득력 있는 생각이 없다고 결론 내리기 쉽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F 노선은 움직이다가 서다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공자도 마찬가지다. 맨하튼의 이스트 브로드웨이 역에서 내려 계단을 오른다. 꼭 겨울 같은 잔인한 초봄의 날씨가 나를 반긴다. 재킷에 지퍼를 올리고 목도리를 더 꽉 여미며 공자가 있는 서쪽으로 향한다. 몇 블록을 지나 모퉁이를 도니 비인간적인 소비에트 느낌의 주택과 상업시설이 우뚝 솟아 있어 내가 작아진 듯한 기분이 든다. 공자 플라자는 그레이하운드 버스 정류장 같은 매력이 넘친다.
공자 주간 보호 센터와 공자 약국을 지나 공자 꽃집에서 오른쪽으로 도니 공자 안경점과 공자 의료용품점 사이에 공자가 있다. 공자상은 3m 정도 되어 보이지만 내가 작아진 듯한 느낌은 들게 하지 않는다. 공자는 길고 얇은, 단정하면서 동시에 덥수룩한 자신의 전매특허 턱수염을 뽐내고 있다. 두 손을 움켜쥐고 있고 두 눈에서 지혜가 엿보인다. 바오리가를 향한 공자의 지혜로운 눈은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다. 공자의 눈은 린 자매의 허브숍과 아바쿠스 연방저축은행을 본다. 볼룸 댄스 뮤직 스튜디오를 보고 골든 마나 베이커리를 본다. 친절함 또한 본다. 차가운 바람이 공자 플라자를 채찍질 할 때 보호자와 함께 우르르 떼지어 몰려가는 5살짜리 아이들. 공자상 밑에서 멈춘다. 상 아래에 중국어와 영어로 위대한 조화의 시기라 쓰여 있다. 이 구절에서 공자는 지도자가 현명하고 범죄자가 적으며 모두가 가족처럼 지내는 유토피아를 꿈꾼다. 기원전 5세기였던 당시에는 친절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개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꽤나 대담한 상상이었다. 나는 초봄의 추위도 느끼지 못하고 오랫도록 그 자리에서 있다. 이 완벽한 세상과 아주 오래전에 이 완벽한 세상을 상상한 불완전한 남자에 대한 생각하면서 공자는 철학자 중에서도 특히 힘겨운 삶을 살았다.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겨우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입에 겨우 풀칠을 하며 살았다. 공자는 여러 비천한 일로 돈을 벌며 어머니를 도왔다. 그러는 동안 변화의서라고도 번역되는 중국 고전 주역을 공부했다. 주역을 둘러볼 때마다 공자는 공익보다는 사익에 더 관심이 많은 지도자의 지배를 받으며 파벌 싸움으로 분열된 사람들을 보았다. 공자는 이것이 도덕적이지 못한 뿐만 아니라 실용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했다. 저널리스트 마이클 슈만이 훌륭한 저서인 공자 전기에서 말했듯 공자는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검과 방패로는 제국을 얻지 못한다. 과도한 세금과 군 복무로는 충성스러운 신하를 얻을 수 없다. 어진 마음만이 권력과 명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올바른 길이다. 공자는 사람들이 도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사람들은 다시 길 위로 돌아가야 한다. 공자의 이러한 주장은 묵묵부답으로 돌아왔다. 부패와 악정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공자의 인내심을 바닥낸 마지막 결정타는 기녀의 모습으로 찾아왔다. 이웃 국가에서 기녀 수백 명을 보내온 것이다. 기녀의 정신이 팔린 왕은 사흘 동안 조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자는 나는 여색을 좋아하는 만큼 덕을 좋아하는 자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 라는 말을 남기고 13년간 이어질 방랑을 떠났다. 그리고 자기 조언에 귀 기울일 지도자를 찾아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았다. 하지만 그런 지도자는 없었다. 공자는 고국으로 돌아왔다. 지쳤지만 좌절하진 않았다. 제자를 양성하기로 마음먹었고 그건 정말 훌륭한 결정이었다. 만약 공자가 궁정의 고문 자리를 얻는 데 성공했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를 몰랐을 수도 있다. 공자는 집안 배경과 수업료를 개의치 않고 두루 학생을 받았다. 수업료는 비단 한 필이나 약간의 절인 고기였다. 교실에서 공자는 무서운 존재였다. 슈만은 수업 시간에 공자가 꼬장꼬장한 잔소리꾼, 지치지도 않고 엄격하게 예의 범절을 따지는 사람이었다고 말한다. 공자는 평평하지 않은 자리에는 앉지 않았고 혼자 있을 때도 늘 꼿꼿한 자세를 유지했다.
한 젊은 남성이 오늘날의 척벌남처럼 가랑이를 활짝 벌리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공자는 남자를 버러지라 부르며 꾸짖고 지팡이로 남자의 정강이를 때렸다. 하지만 한편으로 공자는 온화했고 심지어 명랑하기도 했다. 공자는 그 노래를 부르고 전통 현악기를 연주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농담을 나누었으며 일상의 즐거움을 찾았다. 거친 밥을 먹고 팔베개로 눕는 것도 그저 그 즐거움 중 하나였다. 수천 킬로미터가 공자와 소크라테스를 갈라놓고 있지만 두 철학자는 비슷한 점이 많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대를 살았다. 소크라테스는 공자가 죽은 기원전 479년에서 10년도 지나지 않았을 때 태어났다. 두 사람 다 위치가 불안정했고 제자들에게는 존경을, 엘리트들에게는 불신을 받았다. 두 사람 다 추측의 의문을 제기했다. 두 사람 다 지식을 귀하게 여겼고 무지는 더욱더 귀하게 여겼다. 두 사람 다 형이상학적 사색에는 관심이 없었다. 두 사람 다 단어의 정의를 꼼꼼하게 따졌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말이 바르지 않으면 판단이 분명할 수 없다. 공자는 말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에게 인만큼 중요한 단어는 없었다. 이는 논어에 105번 등장하는데 그 어떤 단어보다 많은 횟수다. 이 단어의 정확한 번역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동안 연민, 이타주의, 사랑, 어진, 진정한 선, 온전한 행동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그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번역은 인간다운 마음이다. 인을 실천하는 사람은 공경과 아량, 신의 민첩함, 친절이라는 5가지 기본 덕목을 항상 실천한다. 물론 공자가 친절을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공자는 친절을 개인이 원할 때 베푸는 것에서 철학의 핵심 개념이자 훌륭한 통치 근간으로 한 단계 승격시켰다. 공자는 친절과 사랑을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려놓은 첫 번째 철학자였다. 공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보다 약 500년 일찍 황금률을 제시했다. 공자에게 친절은 물은 마음이 아니다. 약함이 아니다. 친절은 실용적인 덕목이다. 공자의 한 추종자는 모두에게 친절을 베풀면 손바닥 위에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 F노선은 단순한 지하철 노선이 아니다. F노선은 하나의 문화이며 다른 모든 문화와 마찬가지로 특정 규칙이 적용된다. 어떤 규칙은 명시적이고 어떤 규칙은 암묵적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여기저기서 다양한 규칙이 보인다. 문에 기대거나 문을 손으로 붙잡지 말 것, 칸 사이를 이동하지 말 것, 음식을 먹거나 마시지 말 것, 문에 가까이 서 있지 말 것. 아마 공자도 이런 규칙을 적어서 남길 수 있었을 것이다. 공자는 즉 중국 고전 예기에서 올바른 의례적 행위라 표현한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다음은 올바른 식사 습관에 관한 예의 일부다. 밥을 둥글게 말지 말 것, 여러 반찬을 한 입에 삼키지 말 것, 국을 꿀꺽꿀꺽 마시지 말 것, 먹을 때 소리를 내지 말 것, 이빨로 뼈를 씹지 말 것, 먹던 생선을 내려놓지 말 것, 개에게 뼈를 던져주지 말 것, 먹고 싶은 것을 잡아채지 말 것, 밥을 뒤적여서 식히지 말 것, 수수를 먹을 때는 젓가락을 쓰지 말 것. 나는 이 부분을 읽고 한숨을 쉰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유교의 이미지다. 부모를 공경하고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문에서 언제나 변함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규칙을 근간으로 한 철학, 훈훈하고 모호한 무의 개념으로 뉴에이지 그룹의
열렬한 사랑을 받은 노자가 공자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도 당연하다. 노자가 중국 철학계의 서핑족이라면 공자는 떽떽거리는 선생님이다. 솔직히 말하겠다. 나는 올바른 의례적 행위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주 조금도. 내게 의례는 반항해야 하는 것이지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은 여러 철학자들의 외침과 정면으로 위배된다. 칸트도 이렇게 말했다. 과감히 스스로 생각하라. 하지만 의례가 유교의 전부인 것은 아니다. 유교는 그보다 훨씬 더 나아간다. 유교는 생각 없이 의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그 동기가 중요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공경 없는 의례. 나는 이런 것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공자가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인과 친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친절은 자유롭게 흘러다니는 것이 아니다. 친절은 담길 그릇이 필요하다. 공자에게는 그 그릇이 올바른 의례적 행위인 예다. 이런 예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고 공자는 말한다. 그래도 마치 예의를 신경 쓰는 것처럼 자리를 정리하라. 마치 예의가 중요한 것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식사를 하라. 이런 의례가 따분하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친절은 바로 이러한 일상적 토대에서 나온다. 공자의 목표는 인성개발, 즉 도덕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효도만큼 중요한 역량은 없었다. 논어의 매 페이지에는 부모님의 손가락질이 희미하게 적혀 있다. 아들은 마땅히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며 아버지의 죄조차도 덮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끝나지 않는다. 순종적인 딸과 아들은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도 부모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 공자는 변함없는 헌신을 요구하지만 생각 없는 헌신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연로한 부모가 도를 벗어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모를 되돌려 놓아야 하지만 그럴 때에는 사려 깊고 공손하게 해야 한다. 효는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는 것이 땀을 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인 것처럼 효를 실천하는 것은 효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친절이라는 근육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다.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것은 힘든 일이다. 공자는 진심에서 나온 미소를 지으며 기꺼이 효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그 무게의 몇백 그램을 더 얻는다. 가족은 우리 가인을 개발하는 헬스장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법과 사랑받는 법을 배운다. 서로 간의 거리는 중요한 요소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 시작하라. 우리가 자기 자신에서 가족으로, 이웃으로, 국가로 모두 지각 있는 존재로 관심의 영역을 확장할 때 친절은 연못에 던진 돌멩이처럼 점점 커다란 원을 만들며 퍼져나간다. 한 생명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으면 모든 생명에게 연민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우리가 가족을 향한 친절에서 더 폭넓은 자비로 나아가지 못한다. 두 현대 작가가 말하듯 보통 자녀 양육은 잔인함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친절이라는 섬으로 머무른다. 우리는 그 섬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니, 섬의 크기를 키워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더욱 좋다. 문에 가까이 서 있지 마십시오. 나는 올바른 의례적 행위에 따라 문에서 멀리 떨어진다. 근처에 있는 한 여자가 거대한 던킨 도너츠 컵을 품에 안고 있다. 마시지도 먹지도 말라는 규칙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동이다. 2미터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한 남자는 여자보다 더하게 배낭에서 피자를 꺼내 우물물 먹고 있다. 열차 내 방송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라 깜짝 놀랐다. 승객 여러분,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지 마십시오.
타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이제 이런 대도시에는 친절이란 것이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친절을 원하면 작은 마을로 가야 한다. 또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 열차가 53가역을 진입하고 문이 열리자 존 레논의 이매진을 부르는 버스커의 목소리가 열차 안을 가득 채운다. 음정이 조금 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감동적이다. 이매진은 공자가 상상한 유토피아, 위대한 조화의 음악 버전이라는 생각이 든다. 무정함은 잔인한 의도가 아닌 상상력 부족의 결과다. 불친절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상상하지 못하며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지 못한다. 하지만 존 레논은 말한다. 노력하면 어렵지 않아요. 공자도 말한다. 지위를 원하면 남의 지위를 얻도록 도와주고 성공하고 싶으면 남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존 레논의 짧은 등장이 열차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을까? 우리가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물론 수량화할 순 없지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싶다. 친절이 더 많은 친절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고 싶다. 커넬가 역에서 내려 중국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기로 한다. 식당은 F노선처럼 사람들로 붐비지만 공간은 덜 낡았고 냄새도 더 좋다. 몇 명이요? 식당 주인이 화가 난 것처럼 소리친다. 내가 중요한 회의를 방해하기라도 한 것처럼. 한 명이요. 내가 소심하게 검지 하나를 들고 말한다. 다른 손님하고 같이 앉아도 괜찮죠? 괜찮지 않지만 말을 하지 않는다. 소리 지르는 남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 식당 주인은 독일 관광객 무리 옆에 나를 앉힌다. F 노선처럼 뉴욕시의 중국 음식점도 그리 친절한 곳이 아니다. 서비스는 좋게 말해야 퉁명스럽다. 종업원은 손님에게 소리를 지를 뿐만 아니라 빠른 속도로 주문하고 먹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지하에 흐르던 자유로운 마음이 이곳에서도 흐르며 디딤섬과 청경채에 스며들고 근문 속 찻잔 속에 담긴다. 이 친절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친절이다. 기꺼이 다른 손님과 한자리에 앉으면 모두가 이익을 얻는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밖에서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도 매우 슈마이를 즐길 수 있다. 새우 슈마이를 즐길 수 있다. 명시적인 규칙이 아니라 암묵적인 규칙이다. 이런 규칙이 중국 음식점의 올바른 의례적 행위를 구성한다. 이런 규칙들은 친절을 담은 그릇이다. 이런 규칙들은 친절을 담는 그릇이다. 이 중국 음식점은 공자가 말한 인의 5가지 항목, 공경과 아량, 신의 민첩함, 친절 중 상당수를 해낸다. 직원은 어느 정도까지는 공경하는 태도로 나를 대해주며 확실히 신의가 있는데 더 올만한 장소에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들은 민첩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친절하다. 아량? 그건 잘 모르겠다. 하지만 5개 중 4개면 훌륭하지 않나? 다시 퀸스를 불불 지나는 F노선으로 돌아와 다른 승객을 스캔하며 궁금해한다. 저들은 좋은 사람일까? 친절할까? 우리 모두가 인간다운 마음을 지니고 있을까? 아니면 이는 일부 특별한 존재, 공자가 말한 군자, 즉 도덕적인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일까? 인간 본성에 관한 질문은 철학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다. 토머스 홉스 같은 일부 철학자들은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며 사회가 이 야만적인 성향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믿었다. 루소 같은 사상가들은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나지만 사회가 인간을 타락시킨다고 믿었다. 그리고 프랑스의 실존주의자 시몬 드부아르처럼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본성이 없는 것이 인간 본성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다. 공자는 사람들은 선하다 쪽이다. 이로부터 한 세기 후 맹자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이 개념을 더욱 확장시켰다. 맹자는 모든 사람에게는 타인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라고 말하며 그 근거로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당신이 자기 문제를 고민하며 한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우물 가장자리에 서서 비틀거리며 안으로 떨어지려 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자 어떻게 반응하겠는가? 맹자는 아마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을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다. 아이 부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고 동네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당신이 인간이며 측은해하는 마음이 인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는 마음의 동요를 경험한다.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고 맹자는 말한다. 맹자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 선함을 지닌다고 말한다. 황폐해진 산이 계속 새싹을 틔우듯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 안에도 잠들어 있는 친절이 있다. 제대로 걸음을 주면 못 자랄 것이 없으며 걸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시들어 죽을 것이다. 친절할 수 있는 능력은 언어 능력과 같다. 우리 모두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난다. 하지만 그 능력은 부모님이나 로제스타스톤을 통해 활성화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타고난 친절함은 반드시 밖으로 끌어내져야 한다. 공자는 그 방법이 바로 공부라고 본다. 논어는 공부를 칭송하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배우고 익히니 즐겁지 아니한가? 공자의 공부는 기계적 암기를 뜻하지 않는다. 심지어 배움 그 자체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공자에겐 더 깊은 뜻이 있다. 바로 도덕적 자기 수양이다. 우리는 교육받은 내용을 배운다. 수용한 것은 흡수한다. 작은 친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민에서 나온 행동 하나하나는 곧 삼나무 씨앗에 물을 주는 것과 같다. 그 나무의 키가 어디까지 자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공자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정말로 인간 본성이 원래 선한 것이라면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할까? 징기스칸에서 히틀러까지 인류의 역사는 피로 쓰여 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걸 텔레비전을 틀거나 노트북을 열면 공자님도 아실 거라고요. 뉴스에는 온통 나쁜 소식뿐이다. 테러 공격과 자연재해, 정치 싸움. 친절은 휴업 중이다. 또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인다. 친절은 우리가 발견하든 발견하지 못하든 늘 그 자리에 있다.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는 이 현상에 거대한 비대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한 번의 악랄한 사건은 1만 번의 친절한 행동으로 상쇄될 것이다. 우리는 길가에서, 집에서, 뉴욕시 지하철에서 이런 친절한 행동을 매일매일 목격한다. 한 나이 많은 여성이 11월의 추위를 이겨내고 동네 다람쥐들에게 먹이를 준다. 회의 시간에 늦은 회사원이 가던 길을 멈추고 시길만의 장 본 짐을 차로 옮겨준다. 한 손에 스케이트보드를 든 10대가 주차요금 징수기에 시간이 끝나가는 것을 보고 25센트 동전 하나를 밀어넣는다. 뉴스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평범한 친절이 존재하지 않거나 영웅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런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친절의 힘을 기록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거의 성스럽기까지 한 책무라고 굴드는 말한다. 냉철한 과학자인 굴드는 선함을 기록하는데 실용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친절은 귀하게 여기면 더욱 늘어난다.
친절에는 전염성이 있다. 도덕적인 행동을 목격하고 신체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이 촉발되어 흘러넘친다. 친절한 행동을 목격한 사람은 더욱 친절하게 행동하게 된다. 최근 있었던 여러 연구에서 증명된 현상이다. 나도 친절의 전염성을 몸소 체험한다. 친절한 행동에 주의를 온통 집중하며 F 노선을 탔던 일주일 이후 나는 더 친절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문을 잡아준다. 쓰레기를 줍는다. 바리스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그가 보이지 않을 때 팁을 놓아둔다. 이런 작은 행동으로 노벨상을 타거나 성인군자가 되지는 못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이다. 삼나무 씨앗에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이다. F 노선을 오래 타다 보면 어떤 패턴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지금 그러고 있다. 친절한 행동은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는다. 밀려왔다 사라진다. 한창 사람이 없는 시간에는 친절한 행동이 비교적 적다. 하지만 러시아어가 되면 많아진다. 근육질의 젊은 남자가 나이 든 여자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여기서 실례합니다. 저기서 죄송합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오후 5시보다 정오에 사람들의 마음이 덜 친절한 것이 아니다. 당연한 이야기다. 그저 친절할 기회가 더 적은 것이다. 친절은 필요에 알맞게 확장한다. 러시아어의 그 필요는 막대한 크기로 부풀어 오른다. 브루클린에 가까워질수록 매 정거장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탑승한다. 유니언 스퀘어역에 도착하자 열차는 사람으로 가득 찬다. 나는 이제 단 한 명도 더 올라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올라탄다. 모든 것이 더 빠른 속도로 발생한다. 사람들은 빈자리를 향해 더 빠르게 발달려가고 더 빠르게 주위를 스캔한다. 심지어 기관사의 안내방송도 속도가 빨라진다. 코니 아일랜드 행 F노선입니다. 문에 가까이 서지 마세요. 뉴욕 사람들은 예의가 없는 게 아니야. 내가 F노선에서 친절을 찾겠다는 내 계획을 말하자 뉴욕 토박이인 친구 애비가 말했다. 그냥 빠른 거야. 애비 말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 나는 궁금하다. 친절한 행동을 빨리 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친절하려면 반드시 느껴져야 하는 걸까? 천천히 만든 요리는 패스트푸드보다 더 맛있고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좋은 철학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열차가 이스트리버 아래를 덜커덩 지나는 동안 나는 속도와 친절의 관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 속도를 높이면 친절함은 줄어들지가?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그는 어진 사람은 행동 거지가 수수하고 말을 느리게 한다 라고 말한다. 나는 잘 모르겠다. 물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사람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만큼 잘 발견하지 못할 수 있지만 가끔은 빨리 움직이는 것이 더 친절한 행동일 수도 있다. 집에 화재가 났다면 군뱅이 같은 소방관과 발빠른 소방관 중에 누가 더 필요하겠는가? 아플 때 꾸물거리는 응급실 의사가 필요한가? 재빨리 움직이는 의사가 필요한가? 만약 내가 과도한 생각이 일으킨 병을 시름시름 앓다 여기 F노선에서 쓰러진다면 승객들이 천천히가 아니라 신속하게 나를 도와주길 바랄 것이다. 최근 한 친구가 뉴욕 지하철에서 일어난 응급 상황을 목격한 일화를 들려주었다. 열차가 역에 진입하고 있는데 열차 안에 있던 한 여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열차에 같이 탔고 있던 승객들은 반사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한 사람은 열차가 역에서 출발하지 못하도록 문을 붙잡았고 다른 사람은 기관사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응급처치를 했다. 맹자는 이렇게 반사적으로 드러난 연민의 마음을 보고 흐뭇해했을 것이다. 친절함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 잔인함은 학습되는 것이다. 나는 친절한가? 궁금하다.
물론 인도에서 카일라스를 도왔을 때 나는 공자의 인간다운 마음을 드러냈다. 하지만 내가 카일라스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니다. 카일라스가 나를 찾았다. 카일라스는 우물가에 서 있는 아이였다. 먼지 쌓인 방 안에서 재채기를 하는 사람이 칭찬을 들을 이유가 없듯 카일라스를 도운 나의 반사적 반응도 좋은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이 세상에는 반사적인 친절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인 친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 여자를 보기도 전에 여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녹슨 칼처럼 나를 베어내는 상처 입은 고슬픈 목소리다. 제 얼굴도 원래는 애때였어요. 여자가 우리 모두를 향해 혼잣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내 얼굴은 원래 애때였었는데 왜죠? 여자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있다. 여자가 휘청인다. 돌풍에 휘날리는 것처럼 여자의 커다란 몸이 흔들거린다. 여자의 발밑에서 여자의 불안정한 이유를 하나 발견한다. 처음 봤을 때는 나는 여자가 낡은 신발을 신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다. 여자는 맨발이다. 두 오른 기형의 두 발이 기괴하다. 인간의 발 같지 않다. 여자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휘청거린다. 돈도 그 어떤 종류의 친절함도 구하지 않는다. 그 부분이 가장 최악이다. 이 애매모호함. 나는 깜짝 놀라고 측은한 마음을 느끼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친절은 힘든 것이다. 우리는 돕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다른 승객들도 유혹만의 미묘한 방식으로 불편해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여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선다. 어떤 사람은 더욱더 빤히 앞을 쳐다본다. 나는 공자의 책의 얼굴을 파묻는다. 여자가 열차 맨 끝으로 간다.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들린다. 옛날에는 내 얼굴도 옛때였어요. 그러다 여자가 사라진다. 모두가 참고 있던 숨을 내쉰다. 또는 내가 그렇게 상상한다. 고개를 들고 방금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본다. 이런 고통을 만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나는 여자를 도와줄 수 있었다. 하지만 말했듯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열차 안에 그 누구도 몰랐다. 그럴 때 친절은 어떻게 전염될 수 있는가?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한다. 친절은 힘든 것이다. 친절에는 감정이입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유교 의례가 필요하다. 결혼과 졸업, 죽음처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의식을 치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너무 강렬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 의례는 우리를 하나로 모아준다. 의례는 우리의 감정을 담을 그릇을 제공한다. 슬픈 여자가 F노선 열차에 올라탔을 때 우리 승객들에게는 그러한 그릇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릇은 없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짐은 무겁고 갈 길이 멀다. 친절은 힘든 것이다.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